비보호 자회전이 유럽이나 미국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근데 네. 이 지금 자율주행이 제일 못하는 것은 비보호 자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비보호 자회전할 때 상대방 차량들이 적게 오는 도로에서 비보호 자회전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 자회전 신호를 따로 줬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 비보호 자회전이 많거든요. 근데 쌩쌩 달리는 차량에서 피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싹 지나가려고 하는. 근데 사실 되게 무서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마 사람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해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GM의 크루즈, 구글의 웨이모가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거 사고가 많으니까 운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면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무인 자율주행이 이제 쭉쭉 뻗어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 테슬라 주가하고도 무관치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리가 미국은 이제 사람 없는 택시가 돌아다녀요. 요거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GM 크루즈 운행을 전면 중단을 했어요. 네. 일단 왜 그렇습니까? 우선 가장 최근에 이제 보행자를 쳤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데 신호등이 이제 파란불에서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색으로 바뀐 거니까 차량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사람이 아직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건너고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 완전히 건너는 걸 기다렸다 가야 되는데 얘가 교통신호가 바뀌니까 출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데 네. 그 전면 신호가 바뀔 때 사람이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건데 네.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 차는 나는 가면 되는 거니까 신호에 따라서 가수하고 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가 운전할 때 인간이 운전하고 있다라면 그래도 아직은 사람이 건너가고 있으면 멈춰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실수를 했고 또 이런 실수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교차로에서 사람을 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비보호 좌회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보호 좌회전 한다고 계속 기다리는 거 눈치 보는 거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지 누군가 계속 오거든요. 네, 그래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까지는 네. 캘리포니아 교통당국에서 참고 인내를 했었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이것은 멈춰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약 597대 지금 약 600대 정도가 크루즈가 운행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그다음에 LA에도 운영 중이었고 또 너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에서도 운영 중이었고 또 페닉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 확대하면서 차량 대수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크루즈의 계획이었는데 우선은 전면 모든 도시에서 미국 도시에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말고 다른 동네에서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쪽의 사유는 뭐예요? 우선은 지금 사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을 했지만 똑같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시스템 오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행자를 쳤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오류가 그러니까 개선됐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이건 뭐 매우 위험한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결국 죽을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거는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가 어느 정도 인내하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계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이 아직까지는 수용성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기 전까지는 이 소프트웨어의 오류는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에서 전면 중단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제와 기술의 오류를 해결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명령어를 집어넣을 때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신호를 받으면 너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집어넣을 텐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이 돌발 상황에서 보행자가 잘못했을 때까지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는 게 맞아 이런 반론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일어났던 걸 보세요. 지금 파란불에 사람이 건너다가 건너는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 거거든요.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 바뀐다고 무조건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그 상황을 인지하면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 정도의 판단을 할 줄 알거든요. 완벽한 무단 횡단도 아니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노인이 건너고 있다든지 아이가 건너고 있다든지 하면은 걸음걸이가 늦어서 충분히 느릴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기다렸다 가야 되겠다라는 거는 대단히 인간에게는 어려운 판단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초적인 판단마저도 기계가 못 해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계가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거거든요.
왜 기계가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자들이 이걸 계획을 할 때 이걸 고려 안 했겠어요. 분명히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한다라는 것은 기계가 무엇인가 인간이 짜놓은 프로그램의 틀들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이거는 긴급하게 수정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운행을 중단을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설정이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 그렇죠. 즉 불안정하다. 네. 사람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M 크루즈 말고도 로보택시를 함께 운행한 게 구글의 웨이모잖아요. 네네. 구글 쪽은 괜찮은가요? 웨이모는 아직 운행 정지는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사한 지금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웨이모도 교통 정체를 엄청나게 유발합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가장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 가셔서 운전해 보신 분들 경험하시겠지만 비보호 좌회전이 유럽이나 미국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근데 이 지금 자율주행이 제일 못하는 것은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비보호 좌회전할 때 상대방 차량들이 적게 오는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 좌회전 신호를 따로 줬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 비보호 좌회전이 많거든요. 근데 쌩쌩 달리는 차량에서 피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싹 지나가려고 하는. 근데 사실 되게 무서워요. 사람도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은 그 운전하고서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있어야 그래야 싹 지나갈 수 있는데 미국은 진짜 장난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주저주저 하니까 그것도 어디서 주저하냐면 이게 교차로거든요. 교차로에서 주저하니까 교차로 통행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웨이모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풀어야 될 거라고 보고 아직 웨이모는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데 웨이모도 충분히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웨이모 쪽에서도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체 점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 사실은 이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닐 때 지나치게 융통성 없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예상들은 어느 정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 단계로 치면 로보택시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로보택시는 정말로 그 안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안전요원이 탑승을 과거에는 하다가 그 사람들이 탑승을 안 해요. 그리고 무선으로 저기 중앙통제실 같은 데에서 컨트롤해서 차의 핸들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5단계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운전석에 아예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진짜 문턱까지 왔구나. 라고 판단하겠고 사실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지금 자율주행 3단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단계부터 3단계, 4단계, 5단계는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제조사 책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걸었어요. 100km 이상 달릴 때는 하면 안 된다. 눈이 오면 안 된다. 비가 오면 안 된다. 어둠이 내려서 조명을 켜야 될 경우에도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3단계 아닙니다라고 하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조건들을 많이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릴 수가 있는 거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테슬라 스스로는 우리는 3단계다 4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FSD라고 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하는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지금 앞에 베타 딱지가 붙어 있어요. 베타라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오류가 많을 수 있다는 건데 테스트 중이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레벨을 지금 11에 있는데 그러니까 버전 11에 있는데 버전 12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베타를 떼고 싶다라고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베타를 떼는 거는 테슬라가 떼는 게 아니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베타를 떼도 좋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타를 떼는 시기가 늦어도 2024년에는 가능할 수 있다. 왜? 이미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에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레벨 3이나 레벨 4의 자율주행을 내년부터는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력하게 이제 받쳐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면 좋으신 것이 우리가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그전과 그 이유가 질적으로 달라졌잖아요. 지금까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의 눈을 대신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쓰던 시대에서 요즘 우리가 챗GPT로 오면서 알아는 다 생성 AI 이런 것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쓰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냐면 하나의 기능을 위해서 하나의 데이터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데도 음악을 공부하고
공부하고 글을 쓰는데도 소리도 공부하고 글을 쓰는데도 이미지도 공부하고 이렇게 모든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데이터를 다 공부를 해서 얘가 글도 쓰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음악도 만들게 하는 것.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이거든요. 종합적 사고. 그렇죠. 네. 이 처음으로 올해 테슬라가 자신들의 셀프 드라이빙 그 기술에다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의 장점 뭐냐면 여러분 챗GPT를 보면 얘가 다음 말을 추론한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올지를 확률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율주행 기능이 있냐면 자동차 함께 달리다가 왼쪽에 있는 자동차가 예를 들면 고가도로 밑에 있는 기둥으로 사라졌어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고가도로 기둥으로 사라졌는데 앞에 신호등은 파란불이니까 원래 달리는 속도가 시속 60km였으니까 0.5초 뒤에는 왼쪽으로 다시 나타나겠구나라고 사라진 차들의 위치도 그러니까 미래도 예측한다라는 거.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테슬라가 구현하기 시작하는 거고 또 중간에 옆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도 학습을 한 거죠. 이거는 네. 아이들이 축구하는 소리. 그러면 축구공이 바로 튀어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에 조심한다고 실제로 얼마나 사고율을 줄일지에 대한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인식한다. 인식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눈만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자율주행이 진행되었다면 소리까지도 인식하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테슬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과가 놀라우니 자율주행이 이제는 또 다른 질적 성장을 하겠구나.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훨씬 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겨우 실현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크루즈 지금 논쟁이 일어나면서 테슬라도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하는 복병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지금 미국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공감각적 심상 아니에요. 조만간 네. 냄새도 맡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네. 냄새 맡고 저 전방에 한 150m 앞에 사고 났나 보다. 매캐한 냄새가 난다. 네. 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물의 소리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로드킬로 인한 사고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네. 근데 알겠는데 아까 그 벤츠는 조건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차 떼고 포 떼고 나면은 맑은 날 낮에 시속 100km 이하로만 주행해야 3단계를 쓸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저는 3단계로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자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 로보택시 확장 규제를 촉구하는 법안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 산업은 결국은 규제 속에서 커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규제가 강화되면 이쪽 산업의 성장이 더뎌지는 거 아니에요? 더뎌질 수 있죠. 충분히 네. 더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한국도 여러 지금 뭐 화성이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이제 로보택시가 나오고 주행을 하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사고가 계속해서 사실은 크루즈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무인 택시 즉 안에 안전 요원이 탑승을 더 이상 안 하는 그때부터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이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교통사고였지만 이것들이 누적되고 인명피해까지 된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이것을 허가해 줬다라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간의 목숨하고 관련된 거는 1%의 오류도 인간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사고 났다 그러면 안타깝다 좀 뭘 잘하지 혹시 음주운전 한 거 아니야 제대로 됐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따른 다양한 교통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교통 딱지 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지만 이거는 기계가 감히 그러니까 감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인식들이 줄어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도 베타 딱지를 떼고 싶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띄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안전국이라는 규제당국에서 결정을 네.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규제당국에서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인식 수준까지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진흥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기술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적절한 흔히 말하는 경착륙을 할 것이냐 연착륙을 할 것인가 이 기술이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쓰임 속에서 수용성을 확대할 것일까를 고민하는 단계까지 지금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일제시대 초기에 그 기차가 운행을 시작했을 때에도 화차가 사람을 죽였다. 이게 그때 당시 신문을 보면 대서특필이 됩니다. 기차가 사람을 치었었던
봤던 그 당시에 인명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인데 기술이 처음 도입됐을 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느냐 어느 정도의 시대적인 양해를 얻느냐 결국은 그게 기술 발전 속도를 좌우하게 될 텐데 테슬라 최근의 주가가 어려운 건 전기차 시장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분간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자율주행도 우려를 주고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제 이번에 3, 4분기 네. 3,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를 끝나고 보통 우리가 컨퍼런스 콜 또는 어닝콜이라고 해서 그 회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일론 머스크가 발언 기회가 60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30분을 갖다가 거시경제 걱정만 했어요. 세상 거시경제가 올라가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하는 신용카드 이자율도 올라가고 네. 미국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다음 달 월급으로 살고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갑이 가벼워져가지고 이 말을 비슷한 말을 제가 세봤는데 정확하게 세보자면 한 10번 정도를 해요. 아 저는 그 얘기할 때 입을 닫게 하고 싶었어요. 그 걱정은 그쪽에 그거 전문적으로 걱정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시경제 전문가가 되는데 네. 본인이 걱정해서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저는 팩트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한국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저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전기차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자동차 시장이 안 좋은 겁니다. 전기차와 자동차를 굳이 구별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즉 내연기관 자동차도 예를 들면 승승장구하는데 전기차의 성장률이 둔화됐다라고 하면은 전기차가 문제가 있겠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를 합쳐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동차라는 고가 제품에 대해서 구매에 대한 의사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3쿼터 나오는데 전체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가 무려 2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주마다 다르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성장률이 예년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가 아니라 자동차 시장이 안 좋은 겁니다. 이 부분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전체 자동차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 전기차 시장도 안 좋아지는 거고 여기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라는 정책을 썼는데 보통 우리가 가격 탄력성으로 가격을 1 줄이면 판매량은 1 이상 늘어야 이게 가격 탄력성이 1보다 높다고 해서 그렇죠. 이게 가격을 내린 값어치가 있는데 가격을 1을 내려도 판매가 1 이상 늘지가 않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지 않다. 그렇죠. 그건 네. 뭐냐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판매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번에 뭘 얘기를 했냐면 원래 기가팩토리 멕시코라고 해서 올해 12월에 거기에 첫 삽을 띄기로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거 첫 삽 당분간 뜰 생각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연동시켰냐면 페드가 연준이 이자율을 낮춰줄 때 나는 그때 첫 삽 뜨겠다. 지금 큰 그림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거시경제가 그 정도로 테슬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거기서의 그것은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는 거예요. 이자율을 네. 내릴 때까지 멕시코에 대한 기가팩토리 같이 거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하겠다. 하지만 AI라든지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나가겠다. 이건 R&D 차원에서 투자니까 이거는 계속 해나가겠지만 멕시코 공장을 짓는다는 건 생산 라인을 대단히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량 차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이제 테슬라가 목표로 세웠던 것은 250만 대 지금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올해 180만 대를 세우는 거니까 매년 원래 테슬라의 목표는 50%를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30%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50% 성장하다가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30%밖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테슬라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갑자기 성장률도 멈추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프라핏 마진이라고 하는 영업이익률도 줄어들고 크게 줄어들었죠. 이러다 보니까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론 머스크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하나 의문이 드는 게 혹시 경영 책임을 회피하고자 매크로 탓을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무차별적인 고금리라는 게 테슬라에게만 적용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일론 머스크 뭐 했어? 라고 물었을 때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밑밥 깔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되게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짜리 지금 저가형 전기차 개발
개발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고 이사진들이 겨우겨우 설득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셔야 될 것이 제가 지난주에 비아디를 얘기를 했고 네. 지금 빈페스트가 미국에 $2만 짜리 차를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차죠. 네. 근데 베트남에다만 팔던 것을 미국으로 내년에 가져온다라는 거고 딜러들이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이든 정부에서 $7,500를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2,500짜리 차가 미국 전기차가 팔리는 거고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미국의 지프 같은 경우 스텔란티스도 비슷하게 중국 업체들하고 저가형 자동차를 만드는데 내년에는 저가형 전기차가 과연 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전기차의 붐들을 받아서 좀 키워줄 수 있을 거가 판가름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이 저가형 전기차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속도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테슬라에게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가격이 전기차 시장을 좌우할 것이다.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